안녕하세요. 노후 파산을 대비하는 에디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10분 내외로 전하는 10분 한 주 시황입니다. 요새 시장은 인플레 우려로 가득합니다. 저번 주에는 패드가 중요시 여기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표를 살펴보고 다른 인플레 우려들도 보겠습니다. 먼저 4월 PCE 발표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3.6% 상승으로 예상치 3.5%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꽤 높은 수치가 나온 건데요. 패드가 인플레 지표로 중요시 본다고 하는 근원 PCE 지수도 3.1%로 예상치 2.9%를 상회했습니다. 3%를 넘은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4월 CPI도 10년 내 최고치가 나왔었죠. 일시적이든 아니든 4월의 물가 상승률은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 소식입니다. 여전히 공화당과의 갭이 존재하지만 기존 2.3조 달러에서 1.7조 달러로 격차를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조 달러 정도 높은데요. 이에 공화당도 어느 정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화당에서 9,280억 달러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이든과 공화당이 협상을 해나가며 조금씩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바이든의 사회 기반 시설과 법인세 인상 등을 제외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의 제안에는 8년간 도로, 교량, 대중교통, 철도, 수로, 공항, 항구, 광대역 통신망, 전기차 충송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제외되었습니다. 8년에서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용되는 예산이지만 이 역시도 시장의 인플레 우려를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물급 인사들의 인플레 우려 내용입니다. 먼저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내용입니다. 여기서 인플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기존 기조를 다시 반복했지만 그것이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 급등의 원인이 코로나와 그로 인한 공급망 병목 향상이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패드의 2인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회의에서 자산 구매 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고 그것은 데이터의 흐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즉,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할 것인데 연준의 목표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금씩이지만 테이퍼링의 시점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댈러스 연준은행 총재 카플란의 테이퍼링 언급입니다. 원래 매파였던 분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었는데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는 언급으로 시작해서 인플레의 원인이 연준의 자산 매입 중 400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증권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카플란 총재는 투표권을 가진 인물은 아닙니다만 역시나 테이퍼링이 다가온다는 신호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퀼스 연준 부의장의 테이퍼링 언급입니다. 역시나 미국 경제가 강력한 흐름을 보인다면 연준 위원들이 자산 매입 부양책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 생각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도 파월 연준 의장도 그랬듯 연준의 목표를 초과하는 지표가 나오면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2022년 미국 예산안입니다. 자그마치 6조 달러 규모로 한화로 6,700조에 달합니다. 한국 1년 예산은 500조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느껴질 것입니다. 6조 달러의 예산에는 부유층의 세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덩이로 나눠보면 국정 운영에 1.5조 달러, 기존에 발표했던 일자리 계획에 2.3조 달러, 가족 계획에 1.8조 달러입니다. 디테일한 내용 중 그린에너지, 도로, 교량, 대중교통, 철도, 광대역 인터넷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인프라와 그린에너지로 관심이 많았고 주가에도 반영된 부분이 많겠지만 바이든 정권에서 꾸준히 밀어줄 가능성이 높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은 10년 동안 부채 14.5조 달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예산안은 현재 민주당이 상원에서 한석 앞서고 있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만으로 통과 가능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협조 없이 서명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 역시 인플레 우려를 부추길 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40만 건이 나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인 20만 건까지는 아직 남았지만 미국 경기 회복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7일 발표한 4월 실업률은 6.1%로 완전 고용으로 생각하는 4%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회복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4일, 5월 실업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도 안 좋고 너무 안 좋아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연준의 목표에 있는데요. 연준의 목표에 대해 간략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입니다. 고용 측면의 목표는 완전 고용으로 실업률 4%를 의미합니다. 감소 추세이지만 지금까지의 감소량대로라면 21년 내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플레 목표입니다. 평균 2%를 목표로 하는데요. 근원 PCE를 연준에서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빨간 선이 2%인데요. 4월 PCE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아직 평균 2%까지는 모자란 수준입니다. 앞으로 고용과 PCE 수준을 살피면 테이퍼링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간만에 미국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소식들은 간단히 요약하면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고 고용은 개선되고 인플레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 우려에 테이퍼링의 언급이 다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테이퍼링 논의가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시작되고 내년 초에 테이퍼링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테이퍼링을 한번 겪은 이력이 있는데요. 오늘은 테이퍼링 시절을 복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금리가 0에서 0.25% 수준이었습니다. 테이퍼링은 2013년 5월 버냉키 의장이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언급을 한 후 4개월 동안 10년물 금리는 2%에서 3%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12월에 테이퍼링을 결정하게 되고 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테이퍼링과 10년물 금리를 보면 테이퍼링을 한다고 언급하고 결정하기까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반면 테이퍼링 시기에는 외려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의 변수보다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가 심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테이퍼링 기간 동안 10년물 국채금리와 S&P 500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이퍼링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오른 후 한동안 보합이고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테이퍼링 기간 동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직관과는 다른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 수익률 분석 전에 국채금리 상승과 섹터별 상관성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 에너지, 산업재, 원자재가 S&P 500 지수 대비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가지 섹터의 테크까지 포함해서 테이퍼링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13년부터 14년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익률 계산은 14년 한 해 동안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에서 2%로 하락, 금융은 14%, 원자재 6%, 산업재 10%, 에너지 마이너스 9%, 테크 17%입니다. 그 와중에 S&P 500 지수가 12%, QQQ가 18%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14년 결과로만 보면 QQQ나 테크, 금융이 좋아 보입니다. 역시나 지수 투자일까요? 다만 그때 상황과 현 상황이 다른 점이 엄청 많다는 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인플레 우려가 많지만 인플레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에 대비하되 원칙 있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